아우라그룹의 33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최첨단 인공지능 코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실패를 알리는 붉은색 그래프가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었고 그 앞에 강서윤 팀장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동정 비난 그리고 안도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기적인 안도감이었다. 최진혁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강서윤에게 향했다. 그는 상속받은 제국을 이끄는 젊은 폭군이었고 실패는 그의 사전에서 용납되지 않는 단어였다. 강 팀장,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보시지. 아우라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가. 최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실패의 책임을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강서윤은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강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최종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의 과부하로 인해 코어 프로세서가 연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변명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때 윤상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그는 최진혁 회장의 충실한 신복으로 이번 프로젝트 실패의 진정한 배후였다. 그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안타깝지만 강 팀장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강 팀장은 독단적으로 프로젝트를 강행했습니다. 그녀의 과신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거짓말이었다. 윤상무는 프로젝트의 핵심 코드를 미세하게 변조하여 과부하를 유도했고 모든 로그 기록을 교묘하게 삭제하거나 조작했다. 강서윤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그녀의 무능과 독단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은 윤상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은 최진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기꺼이 약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 무리와 같았다. 강서윤은 그들의 위선적인 표정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언젠가 그 표정들이 절망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고 조용히 다짐하면서 최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그림자가 강서윤을 덮었다. 과신이라. 아우라그룹은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 강 팀장, 당신의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이번 프로젝트 실패의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의 선고는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모두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뛰어난 재능으로 최연소 팀장 자리에 올랐던 그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척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애써 외면했다. 강서윤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답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강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 팀원들은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그녀와 함께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그녀의 열정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팀장님, 한 젊은 연구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불렀다. 강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희들은 최고의 팀이었어. 나 없이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패배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몇 권의 전문 서적악기는 만년필,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절도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컴퓨터의 모든 개인 파일을 삭제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작은 씨앗을 심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짐을 챙겨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저렇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너무 오만했어. 최 회장님,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지.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녀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다.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저 유리와 강철의 성 안에는 부패와 탐욕이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최진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겠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통제자가 누구인지를,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몰랐다. 해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강서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운 채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이제 막 거대한 연극의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다. 진정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곧장 미리 준비해둔 오피스텔로 향했다. 도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대의 고성능 서버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와 코드들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이자 지휘 통제실이었다. 겉옷을 벗어던진 그녀는 익숙하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을 떠나기 전 심어두었던 작은 씨앗, 즉 디지털 백도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다. 몇 단계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자 그녀의 모니터에 아우라 그룹의 내부 서버 접속 권한이 떠올랐다. 이제 그녀는 유령처럼 그들의 시스템을 드나들 수 있었다. 최진혁, 네가 만든 왕국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지.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지성으로 번뜩였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미끼였다. 그녀는 최진혁과 그의 측근들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기술 유출을 위해 프로젝트를 이용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덫에 걸려들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비리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다. 윤 상무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코드를 조작하는 순간의 로그 기록 최진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는 자금 흐름도, 그리고 해외 경쟁사와 비밀리에 접촉하는 이메일 내역까지. 그녀가 실패했기에 대가로 해고당하는 동안 이 모든 증거들은 안전하게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강서윤이라는 한 명의 뛰어난 엔지니어가 쫓겨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아우라 그룹은 단순히 엔지니어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쥔 가장 위험한 적을 스스로 세상에 풀어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였다. 모니터 화면에 최진혁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수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 돈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짓밟힌 꿈의 대가였다. 강서윤의 아버 또한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과거 아우라 그룹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최진혁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의 비정한 기술 탈취와 계약 파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에 입사한 순간부터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돈과 명예,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 자체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고 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최연소 팀장이라는 직함은 그 계획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 올랐고 관객들은 그녀의 비극적인 퇴장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아무도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서윤은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며 다음 목표물을 선정했다. 첫 번째 타겟은 그녀에게 거짓 누명을 씌운 윤상무였다. 그녀는 윤상무의 개인 계좌와 보안 등급이 낮은 이메일부터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패한 사생활과 약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뇌물수수 불법 주식 거래, 심지어 사내의 약한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추문까지. 그는 겉보기에는 충실한 신복이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괴물이었다. 강서윤은 그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하며 가장 효과적인 공격 시점을 저울질했다. 불쌍히 여겨줘서 고마워. 그 동정이 너희를 얼마나 오만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너희의 눈을 얼마나 멀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녀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은신처 창문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녀는 바로 그 폭풍의 눈이었다. 사람들은 강서윤이 절망 속에서 값싼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혹은 다른 회사의 문을 두드리며 재기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자가 아니라 사냥을 시작한 최상위 포식자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는 강서윤을 해고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완벽하게 전가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무실에 설치된 웹캠을 통해 그의 컴퓨터에 심어둔 키로거를 통해 그의 스마트폰을 미러링하며. 그는 투명한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았고 그녀는 어항 밖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주인이었다. 그녀는 언제든 어항의 물을 빼버릴 수도 혹은 독을 풀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은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즐겨야 하는 법이니까. 첫 번째 장은 막을 내렸다. 강서윤이라는 비운의 천재가 퇴장하고 최진혁이라는 승리자가 무대 중앙에 섰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 도시의 밤은 깊어갔고 시스템 속 유령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 칼날이 가장 먼저 누구의 목을 향하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강서윤의 은신처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했고 오직 서버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펜 소리와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격리시켰다. 해고된 엔지니어 강서윤은 죽었고 이제 시스템 속 유령만이 남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철저한 규칙 속에서 움직였다. 6시간의 수면, 1시간의 간단한 식사와 운동,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모니터 앞에서 보냈다. 그녀의 식사는 영양바와 물이 전부였고 운동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맨몸 트레이닝이 다였다. 쾌락과 감정은 사치였다.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이성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아우라 그룹의 내부망은 여러 겹의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잘 닦인 고속도로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수년에 걸쳐 심어놓은 백도어는 단순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신경망 자체에 기생하는 유기적인 코드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보안팀의 서버에 접속했다. 그들의 실시간 감시 화면과 로그 기록을 자신의 모니터로 미러링했다. 적의 눈과 귀를 먼저 장악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이었다. 보안팀장인 박 부장은 최진혁의 또 다른 충견으로 실력보다는 아첨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의 팀은 강서윤이 남긴 미세한 흔적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외부의 해커들이나 경쟁사의 산업 스파이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작 가장 위험한 적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강서윤은 그들의 감시망을 우회하며 재무팀의 기밀 서버로 향했다. 그곳에 바로 최진혁의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거닐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독에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강력한 암호화였다. 하지만 강서윤은 그 암호를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었다. 과거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다. 물론 그때도 그녀는 만약을 대비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마스터키를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첫 번째 파일이 열리자 거대한 부패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엔젤 투자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 안에는 최진혁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과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룹의 유망한 신기술들을 이 유령 회사들로 헐값에 넘긴 뒤 해외 경쟁사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역시 그들의 먹잇감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데이터를 분석했다. 자금의 흐름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여러 나라의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세탁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모든 위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라는 것을 밝혀냈다. 계좌의 주인은 당연히 최진혁이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다음 파일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것은 인사관리라는 평범한 이름의 파일이었지만 안에는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들어있었다. 최진혁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심지어 검찰 내부의 인물들에게까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만의 방패막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범죄였다. 강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저 거대한 카르텔 때문이었다. 법과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고 힘없는 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들의 심판자가 될 차례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 3곳에 분산하여 저장했다. 동시에 모든 데이터에 타임락을 설정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특정 시간까지 그녀의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시민단체에 전송되도록 하는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한편 최진혁은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강서윤, 그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력서나 넣으러 다니고 있겠지.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임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윤상무는 가장 큰 소리로 웃으며 최진혁의 잔에 술을 채웠다. 회장님의 카리스마 앞에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리더인지 증명해냈다고 생각했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으로써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서윤은 웹캠을 통해 그들의 추악한 파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렸다. 마음껏 웃어둬라, 최진혁. 너희가 지금 흘리는 술이 곧 너희가 흘릴 피눈물이 될 테니.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이번 목표는 아우라 그룹의 R&D 센터 서버였다. 그곳에는 그룹의 모든 핵심 기술과 연구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진혁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술 외에 다른 연구원들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사장시킨 기록들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민준. 이민준은 한때 아우라 그룹에서 가장 촉망받는 천재 연구원이었다. 그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그의 공로는 모두 최진혁의 측근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에 항의하다가 결국 한직으로 밀려나 연구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좌절과 분노가 담긴 로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강서윤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그려졌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있다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터였다. 이민준은 완벽한 후보였다. 그는 내부 사정에 정통했고 최진혁에게 복수할 동기도 충분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그를 설득하느냐였다. 그녀는 이민준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개인 컴퓨터, SNS, 이메일,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그녀는 그의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현재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했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유령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몇 시간에 걸친 분석 끝에 그녀는 이민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오래된 암호학 동호회에서 알렉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곳은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었고 최첨단 암호 기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강서윤 역시 네메시스라는 닉네임으로 그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동호회에 접속하여 이민준, 즉 알렉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복잡한 암호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지. 진실은 암호 속에 있다. 그리고 메시지 끝에는 그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핵심 코드의 일부를 암호화하여 첨부했다.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민준 자신밖에 없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민준이 이 미끼를 물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강서윤은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부패의 증거를 수집하고 공격 계획을 세우고 적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일.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시스템 속 세계는 24시간 잠들지 않았다. 강서윤이라는 유령은 그 어두운 데이터의 바다를 홀로 유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로웠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최진혁의 오만한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 기억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가장 약한 벽돌부터 빼낼 생각이었다. 그 첫 번째 벽돌은 바로 윤상무였다. 그녀는 윤상무의 모든 비리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며 그것을 터뜨릴 가장 극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강서윤의 모니터에 윤상무의 모든 것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출퇴근 기록부터 시작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유흥업소 내역 내연녀에게 선물한 고가의 핸드백 영수증까지. 그는 조심성이 없는 인물이었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어리석은 믿음이 이제 그를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었다. 수많은 비리 목록 중에서 강서윤은 신중하게 첫 번째 공격 대상을 골랐다. 그녀는 윤상무의 개인적인 추문이나 횡령 혐의는 일단 보류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대중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아우라 그룹의 근간을 흔들기에는 부족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가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과 직결된 문제였다.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을 채택했고 그것이 프로젝트 실패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할 수 있었다. 물론 진짜 원인은 그의 코드 조작이었지만 이 사실을 살짝 흘리는 것만으로도 최진혁과 아우라 그룹 전체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경고이자 시험이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오랫동안 아우라 그룹에 근무하며 회사의 부패에 환멸을 느낀 양심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그녀는 담담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어조로 고발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윤상무가 공급업체 대표와 은밀히 만나는 사진 리베이트 금액이 오고 간 차명 계좌 내역 일부, 그리고 저급 부품의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었다. 모든 증거는 교묘하게 가공되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고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는 모두 제거했다. 그녀는 이 자료를 국내 최대의 경제 전문 블로거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인물로 상당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거대 언론사는 광고주인 아우라 그룹의 눈치를 보겠지만 그는 달랐다. 제보는 여러 단계의 가상사설망과 익명 이메일 서비스를 거쳐 전달되었다.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완벽하게 지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그녀는 침착하고 냉정했다.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진동이 감지되었다. 테크크런치라는 이름의 블로그에 A그룹 Y 상무 차세대 프로젝트 부품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그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우라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을 묘사했다.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주식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로 퍼져나갔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큰 폭락은 아니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명백한 신호였다. 홍보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회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33층 회의실은 다시 한번 냉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 희생양의 자리에 앉은 것은 강서윤이 아니라 윤상무였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최진혁의 눈치를 살폈다. 최진혁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윤상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따위 블로거 하나 때문에 회사 주가가 흔들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최진혁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진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에 흠집이 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내부의 배신자가 이 정보를 흘렸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후장님, 저건 전부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와 회장님을 이간질하려는 수작입니다. 윤상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블로그에 올라온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가 부인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최진혁은 차갑게 웃었다. 모함이라고 좋아. 그럼 해명해봐. 저 사진과 계좌 내역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나? 네가 깨끗했다면 애초에 저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지. 내 놈의 부주의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알아. 그는 윤상무를 질책하며 다른 임원들에게 자신의 결단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그들 역시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들은 윤상무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빨리 제거되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비정한 권력의 세계에서 동료애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최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상무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부 감사를 지시했네.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네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임원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것은 강서윤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무자비한 해고 통보였다. 윤상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충성을 다 바쳤던 주인에게 하루아침에 버림받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게임에 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강서윤이 회의실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비참하고 초라한 퇴장이었다. 최진혁은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착각했다. 강서윤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진혁은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냈다. 또한 내부 감사라는 명목으로 다른 임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내부 결속력은 급격히 약화될 터였다. 그녀는 최진혁이라는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오만하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는 그것을 메우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작은 알림창이 깜빡였다. 암호학 동호회에서 온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알렉스. 강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네메시스 당신은 누구지? 그 문장은 그녀가 보냈던 것과 같은 암호 체계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민준이 믿기를 문 것이었다. 그는 강서윤이 보낸 암호를 풀었고 이제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동맹을 향한 첫 번째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강서윤은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과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요. 최진혁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사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스템 속 유령에게 드디어 첫 번째 조력자가 생길 가능성이 열렸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이민준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야 했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 균열을 더욱 넓고 깊게 벌릴 차례였다. 그녀는 다음 계획을 구상하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싸움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죽은 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R&D 센터의 심장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회사의 모든 인겨 인력들이 모이는 창고 같은 부서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한때 세상을 바꿀 혁신을 꿈꾸던 그의 손에는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보고서들만 들려 있었다. 그의 천재성은 녹슬어가고 있었고 영혼은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그의 삶에 다시 불꽃이 튄 것은 네메시스라는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순간부터였다. 처음에는 최진혁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시지에 포함된 암호는 그의 의심을 흔들었다. 그것은 오직 그만이 해독할 수 있는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자율주행 알고리즘 오디시스의 파편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 미스터리한 제안에 응답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덮어두어야 할까?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무력한 평화 속에서 조용히 썩어갈 것인가? 결국 그는 호기심과 억눌렸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은 누구지?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이제 그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나는 당신과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요. 최진혁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사람. 문장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익명의 존재가 단순한 해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네메시스를 시험하기로 했다. 증거를 보여줘. 말만으로는 누구든 할 수 있으니. 그는 최대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섣부른 믿음은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도박에 걸고 싶지 않았다. 네메시스는 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잠시 후 그의 암호화된 개인 이메일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파일의 암호를 풀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3년 전 오디시스 프로젝트의 최종 테스트 서버로그 원본이었다. 그는 당시 조작된 로그 기록만을 보고 자신의 계산 착오로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원본 로그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고의적으로 데이터 패킷에 노이즈를 주입했고 그로 인해 알고리즘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이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무능을 탓하며 자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네메시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파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서버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당시 프로젝트를 가로채 승진했던 박성진 상무가
테스트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각에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불안한 듯 행동했고 몇 분 뒤 황급히 빠져나왔다. 공식적으로 그는 그 시각에 외부 미팅에 참석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민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쥔 채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건이 사실은 동료의 배신과 회사의 조직적인 은폐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는 키보드를 통해 절규하듯 물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혼란과 분노에 휩싸인 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드러났다. 그는 네메시스의 정체와 의도가 더욱 궁금해졌다. 네메시스의 답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논리정연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오. 최진혁의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요 해.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두뇌였고 그 누구보다 이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알고 있지.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혁명이야. 최진혁과 그의 기생충들이 회사를 좀먹고 있어. 그들은 기술을 훔치고 자금을 빼돌리고 국가와 거래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아우라 그룹은 머지않아 껍데기만 남게 될 거요. 당신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지겠지. 네메시스는 그의 자존심과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민주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정의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직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는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마지막 파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호기심의 파일을 클릭하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이민준, 그 자식 아직도 자기가 왜 쫓겨났는지 모르는 건가? 천재는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범생이일 뿐이지. 덕분에 우리가 아주 비싼 기술을 공짜로 얻었어. 그 뒤로 박성진 상무와 다른 임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은 이민준을 조롱하고 그의 순진함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이민준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들이 앗아간 것은 그의 프로젝트만이 아니었다. 그의 명예, 그의 자존심,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그의 영혼까지 모두 짓밟아버렸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싸워야만 했다. 이민주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전의 메시지들과는 달리 그 어떤 암호화도 하지 않은 평문이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알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메시지를 전송하고 난 뒤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아직 네메시스가 누구인지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시스템 속 유령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다. 강서윤의 은신처 모니터에 떠오른 그의 메시지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계획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이민준이 네메시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전과 다르게 보였다. 매일 걷던 출근길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무심코 지나치던 CCTV 카메라가 마치 총구처럼 그를 겨누고 있는 듯했다. 평범했던 그의 일상은 이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다. 회사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그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적진의 심장부에 잠입한 첩보원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반란의 씨앗이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과 중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낯선 표정이었다. 자신의 자리에 앉자마자 네메시스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그가 미리 설치해둔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었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첫 번째 임무, 최신 내부 임직원 연락망과 R&D 센터의 서버 정기 점검 일정을 확보할 것.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무리하지 마라. 비교적 간단한 임무였다. 그의 직급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었다. 네메시스는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의 안전을 배려하고 있었다. 이민주는 그 차가운 익명성 뒤에 숨겨진 세심함에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자연스럽게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의 모니터를 모니터스 아이유라 그룹의 보안팀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영위는 완벽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중 생활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마주치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어야 했고, 복도에서 자신을 몰락시킨 장본인인 박성진 상무와 마주쳤을 때는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했다. 박 상무는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이 팀장 아직도 회사에 붙어 있었나? 낯짝도 두껍군. 그 순간 이민주는 주먹을 쥐고 그의 얼굴에 달려들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다. 그는 이제 이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무력하고 패배한 연구원이자 네메시스의 눈과 귀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상무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확보한 파일들을 네메시스에게 전송해야 했다. 네메시스가 알려준 방법은 매우 정교했다. 그는 파일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암호로 압축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오래된 프로젝트의 공유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파일의 이름은 지난 분기 영업 실적 보고서나 워크숍 장소 추천 목록처럼 평범하게 위장했다. 그는 네메시스에게 파일의 위치와 암호를 푸는 키를 전송했다. 키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활동하는 암호학 동호회 게시판에 그가 올린 질문, 글의 특정 단어들을 조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이었다. 모든 과정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되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임무 완수. 수고했다, 알렉스에 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은 훨씬 더 크고
예측 불가능할 터였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어났고 악몽에 시달렸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중요한 정보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회의실을 지나가던 중 문틈으로 최진혁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크로노스 테크와의 합병은 아우라 그룹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정보 한 조각이라도 새어나가면 관련자들은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크로노스 테크. 독일의 세계적인 반도체 및 로봇 기술 회사였다. 이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만약 아우라 그룹이 크로노스 테크와 합병한다면 그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기술 공룡이 될 터였다. 최진혁의 독재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그들의 부패는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했다. 그는 그날부터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합병 프로젝트는 극소수의 최고 임원들만 참여하는 1급 기밀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시스템을 설계한 경험과 지식이었다. 그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관련 문서들이 보관된 비밀 서버의 위치를 추적해 나갔다. 마침내 그는 프로젝트 즈스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서버를 찾아냈다. 접근 권한은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네메시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거대한 목표물을 발견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다. 네메시스는 즉시 그 서버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여 이민준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취약점을 찾아내 알려주었다. 이민준은 네메시스가 알려준 방법대로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제스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의 눈앞에는 아우라 그룹과 크로노스 테크 간의 비밀 합병 계약서, 초안과 아우라 그룹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조작된 재무제표,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민감한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네메시스에게 전송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는 그대로 끝장이었다. 자료를 모두 전송하고 난 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공포와 희열이 동시에 온몸을 덮쳤다. 강서윤의 은신처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에 이민준이 보낸 자료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그녀가 기다려온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최진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바로 그 계획. 그녀는 이 합병을 무산시킴으로써 그의 제국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터였다. 불쌍한 척 해고당했던 여직원의 방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강서윤의 은신처는 거대한 전쟁 지휘소와 같았다. 중앙 모니터에는 크로노스 테크와의 합병 계약서와 아우라 그룹의 조작된 재무제표가 떠 있었고, 주변의 다른 모니터들은 크로노스 테크의 이사회 멤버들, 주요 주주들, 그리고 그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 자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손에 넣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을 완벽하게 해부하고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석 끝에 크로노스 테크의 핵심 가치가 정밀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단 1%의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는 독일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최진혁이 제출한 장밋빛 미래와 부풀려진 데이터는 그들의 구미를 당겼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을 수 있다면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파헤치고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이었다. 최진혁은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음의 세력의 공작으로 치부해버릴 능력이 있었다. 대신 강서윤은 그들의 신뢰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제출한 공식 데이터에 아주 미세한 거짓말들을 섞어 넣은 새로운 진실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R&D 부문의 미래 수익 예측치를 교묘하게 수정하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에 대한 심각한 잠재적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내부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위조했다. 모든 문서는 아우라 그룹의 공식 양식을 그대로 따랐고 사용된 용어와 데이터 분석 방식은 내부 전문가가 아니면 위조라는 사실을 절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이것은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거짓이었다. 이제 이 독이 든 선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녀는 크로노스테크의 이사회 멤버 중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재무이사 한스 슈미트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합병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우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독일 현지 서버를 여러 번 경유하여 완벽한 익명으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정중하고 논리적이었다. 존경하는 슈미트 이사님, 저는 아우라 그룹의 엔지니어로서 이번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이 제시한 데이터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으며 숨겨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부디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크로노스트 테크 본사. 한스 슈미트는 새벽에 도착한 익명의 이메일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흔한 음해성 메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첨부된 파일의 형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파일이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식 보고서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직접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미세한 불일치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일치들은 결국 아우라 그룹의 미래 가치를 수십억 유로 떨어뜨리는 거대한 차이로 이어졌다. 마치 완벽해 보이는 건축물의 설계도에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 익명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하마터면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릴 뻔했다. 그는 즉시 쇼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크로노스테크 내부에 비밀 TF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 몰래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합병을 위한 최종 조인식을 앞둔 마지막 임원회의가 열렸다. 최진혁은 승리를 눈앞에 둔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크로노스테크의 CEO 클라우스 밀러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초회 회장님, R&D 부문의 향후 5년간 예상 현금 흐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분석팀이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해서요. 밀러의 질문은 날카롭고 직설적이었다. 최진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밀러 회장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세계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는 오히려 독일인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밀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위조된 리스크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차세대 기술의 잠재적 결함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진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런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기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최진혁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클라우스 밀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회장님, 신뢰는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는 이번 합병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만 끝내도록 하죠. 그것은 사실상의 결별 통보였다. 합병 결렬 소식은 즉시 금융시장에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최진혁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왕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한 주주들과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풍경은 이전과는 18만 달랐다. 이전까지 최진혁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던 이사들이 이제는 날 선 목소리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이유가 뭡니까? 회사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최진혁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조용히 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크로노스 측에 정보를 흘린 놈이 있다고. 내가 반드시 그 쥐새끼를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을 향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이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공포와 희열,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그리고 강서윤의 은신친. 은신처 그녀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폭풍이 마침내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인은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를 완전히 쓰러뜨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최진혁의 집무실은 그의 광기가 지배하는 얼어붙은 왕국이 되었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차잔의 내부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망친 쥐새끼를 당장 찾아내. 그의 앞에 고개를 조아린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이제 조직 전체를 옥죄는 독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이버 보안 업체 녹스 시큐리티 NOX 세큐리티였다. 녹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목표물을 위해서라면 고객사의 시스템을 샅샅이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사냥개로 유명했다.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지만 최진혁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배신자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강서윤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아우라 그룹이 녹스 시큐리티와 계약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최진혁이 코너에 몰리면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녹스의 등장은 그녀의 계획에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열쇠였다. 그녀는 녹스의 수석 아키텍트인 제이슨 강과 과거의 업계 컨퍼런스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산양개가 짖기 시작했군.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작전을 개시했다. 녹스가 아우라 그룹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대대적인 스캔을 시작하자마자 강서윤은 그들의 움직임을 역추적하며 그들의 방법론을 분석했다. 그들은 무차별적인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패턴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찾아내고 있었다. 매우 공격적이고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한 방식이었다. 강소윤은 그들을 위해 첫 번째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몇 달 전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되어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는 해외 지사의 한 직원을 가상의 내부 고발자로 위장했다. 그녀는 그 직원의 IP 주소를 도용하여 마치 그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 패킷들을 생성했다. 그 흔적들은 매우 교묘해서 녹스의 분석 시스템이 탐지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다. 예상대로 녹스팀은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해외 지사의 직원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최진혁에게 보고했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그를 추적하는 데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허탕을 치는 동안 강서윤은 진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들을 하나의 파일로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스의 감시망은 이민준에게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파일 접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에게 극도의 주의를 요하는 지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을 중단한다. 녹스는 의심스러운 침묵보다 바보 같은 실수를 더 신뢰한다. 일부러 사소하고 업무와 무관한 보안 규정을 몇 개 위반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켜라. 이민준은 그녀의 지령에 따라 일부러 개인 이메일로 업무 자료를 전송하거나 보안 등급이 낮은 USB를 사용하는 등 어설픈 실수를 저질렀다. 예상대로 녹스의 시스템은 그의 부주의한 행동들을 포착했고 그는 보안의식이 낮은 일반 직원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어든 순간이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네메시스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녹스가 가짜 용의자를 쫓고 이민준이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동안 강서윤은 마지막 함정을 완성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최진혁의 횡령장부, 정관계 로비리스트 불법 기술 유출 계약서, 그리고 이민준을 조롱하던 음성 파일까지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름 붙였다. 그녀는 이 파일을 숨길 장소로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아 곧 폐기될 예정이었던 구형 R&D 서버를 선택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먼지 쌓인 디지털 세계의 창고였다. 그녀는 서버에 접속하여 회장님 비밀 자료라는 누가 봐도 유치하고 어설픈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판도라의 상자 파일을 옮겨 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함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암호를 걸어두었다. 파스워드 1234와 같은 신입 해커라도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 수준의 암호였다.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제이슨 강과 같은 엘리트 해커들은 절대 이런 허술한 함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내부의 어설픈 누군가가 최진혁을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설치한 조잡한 미끼라고 판단할 터였다. 며칠 동안 가짜 흔적을 추적하느라 지쳐있던 녹스의 한 분석가가 마침내 이 구형 서버를 발견했다. 그는 회장님 비밀 자료라는 폴더 이름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다. 팀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어떤 멍청이가 이런 장난을 쳐놨네요. 그는 이것을 그날의 유머 정도로 생각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는 최진혁에게까지 올라갔다. 그는 보고를 듣고 경노했다. 어떤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장난질을 쳐 당장 열어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멍청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놓인 것이 조잡한 함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녹스팀은 최진혁의 명령에 따라 망설임 없이 파일의 암호를 풀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기초적인 암호는 허무하게 해제되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강서윤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2, 2, 1.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곧 울려 퍼질 터였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최진혁의 집무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들의 추악한 비밀들이었다. 한눈에 봐도 조작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정확한 횡령장부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목록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임원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이건 말도 안 돼.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최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가짜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누가 이따위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음성 파일 폴더에서 흘러나온 이민준을 조롱하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들이 조잡한 함정이라고 비웃었던 파일은 사실 그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공포는 순식간에 내부 분열로 이어졌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 파일이 아니었나. 아수라장이 된 집무실에서 최진혁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 이토록 정교하고 대담한 함정을 팔 수 있는 사람.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이민준이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자신에게 뺏긴 기술에 대한 원한, 그리고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무기력해 보였던 그의 모습까지. 최진혁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위장술이었다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이민준, 그 자식이었어. 최진혁은 거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명확한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는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민준이라는 배신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흩어진 조직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자신의 발밑에 꿀리게 할 생각이었다. 그의 비틀린 정신은 이미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사회에 호출된 이민준은 회의실의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모든 이사들이 그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단상에는 초췌하고 광기에 번뜩이는 눈을 한 최진혁이 서 있었다. 여기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 역적이 있습니다. 최진혁이 손가락으로 이민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이민준에게 쏠렸다. 그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최진혁은 이민준이 크로노스 테크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내부 시스템에 가짜 파일을 심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주장했다. 저놈의 무기력한 표정 뒤에 이런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놈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주범입니다. 이민준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어차피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변명하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최진혁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저항이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민준의 당당한 태도에 최진혁은 더욱 이성을 잃었다. 저놈 눈빛을 봐.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여봐라. 당장 저놈을 보안팀에 넘겨 지하실에 쳐넣고
배후가 누구인지 불 때까지 전부 다 부숴버려. 그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이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사회를 포함한 아우라그룹 전 직원의 휴대폰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재난 문자처럼 귀를 찢는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는 국내 모든 언론사의 속보 알림이 떠올랐다. 속보, 아우라그룹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내부 자료 정격 공개, 회의실, 대형 스크린의 주가 정보가 순식간에 뉴스 채널의 특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한 유력 방송사의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네, 방금 전 저희 언론사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기관에 아우라그룹의 비리를 담은 내부 기밀 파일이 제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화면에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 있던 파일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민준의 팔을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도, 그를 비난하던 이사들도, 광기에 휩싸여 있던 최진혁도 모두가 넋을 잃고 화면을 쳐다보았다. 자신들의 범죄가 실시간으로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었다. 강서윤의 은신처,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가 설계한 아테나라는 이름의 자동정보 확산 프로그램이 작동을 시작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특정 언론사나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파일은 수백 개의 P2P 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 해외 폭로 전문 사이트로 퍼져나가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보의 홍수가 되었다. 그녀는 한쪽 모니터로는 아우라그룹 회의실의 CCTV 영상을, 다른 쪽 모니터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 안 최진혁의 절망적인 비명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성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우라그룹의 33층 회의실은 거대한 난파선과 같았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권위가 사라진 공간에는 오직 혼돈과 공포만이 남아 울부짖었다. 이사들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거나 서류를 챙겨 도망치려 아우성이었다. 최진혁의 불호령에 복종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발버둥치는 생쥐들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이민준의 팔을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놓아준 상태였다. 그들 역시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상황에 넋을 잃고 있었다. 이민준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아우라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합니다. 검찰의 등장은 혼돈의 쐐기를 박는 망치와도 같았다. 도망치려던 이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검찰의 통제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회의실의 모든 서류와 노트북, 휴대폰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온 방송사 카메라들은 이 역사적인 몰락의 순간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생중계했다. 강서윤이 제공한 데이터는 검찰에게 완벽한 지도를 줘준 것과 같았다. 그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를 먼저 체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사팀은 곧장 흩어져 각 임원들의 사무실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는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최진혁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이 하나둘씩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이민준의 프로젝트를 가로챘던 박성진 상무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고 발악했지만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차명계좌, 거래 내역서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들은 모두 최진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단물을 빨아먹던 기생충들이었다. 마지막 목표는 제국의 심장 최진혁의 집무실이었다.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부장검사가 직접 문을 열었다. 한때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폭탄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이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최진혁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늙고 병든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 했다. 아마도 그가 뇌물로 관리하던 정계의 거물이거나 검찰 고위 간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모래성은 정보 공개와 동시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동맹들은 이미 그를 버리고 자신들이 살 길을 찾기 시작한 뒤였다. 한동훈 부장검사가 그의 앞에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최진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많은 죄명이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참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왕국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직원들은 경멸과 동정 혹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 위에서 무자비하게 터졌다. 그는 황제에서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서윤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조용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화면 속에서 초라하게 무너지는 최진혁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오래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한편 이민주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물론 네메시스 위의 존재는 철저히 숨겼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며 오랜만에 서울의 파란 하늘을 보았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아우라 그룹 사태를 대서특필했다. 최진혁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벌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시스템을 뒤에서 조종하던 유령은 마침내 승리했다. 최진혁이 검찰 호송차에 오르는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아우라 그룹 사태의 광풍은 점차 잦아들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최진혁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옷을 벗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었다. 아우라그룹은 법정 관리 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었고 그 중심에는 이민준이 있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술 고문직을 맡아 최진혁이 망쳐놓은 R&D 부문을 재건하고 회사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창고 같은 곳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회사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두려움과 불신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직원들은 더 이상 부당한 권력에 눈치 보지 않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내며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민준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가끔씩 네메시스를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속 유령.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익숙한 암호화 메신저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알렉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싶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당연히 네메시스였다. 이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직접 감사를 표하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다. 그들이 약속한 장소는 한적한 공원의 벤치였다. 이민준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먼저 와서 호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이민준은 숨을 멈췄다. 강서윤이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지고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모두가 불쌍히 여겼던 바로 그 팀장.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비극적인 퇴장,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아니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자리를 권했다. 오랜만이네요, 이민준 박사님. 아니, 이제는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그동안 상상해왔던 미스터리한 해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범한 모습이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네메시스. 이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고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강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것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에서 도와준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둘이 함께 해낸 일입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호수를 바라보았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이민준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제안했다. 회사로 돌아오십시오. 팀장님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우라 그룹에는 당신의 능력과 정의감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부서진 것을 부수는 역할이었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역할은 아닙니다. 새로운 아우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민준이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서윤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제2, 제3의 최진혁이 존재하겠죠.
법과 시스템의 감시를 피해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 아마도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계속 싸우게 될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의지로 정의를 실현하는 익명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녀는 이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공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연락처를 묻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강서윤은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으며 이제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녀가 있는 한 이 세상의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도시의 석양이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